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실종이 됐던 주민 9명이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2명은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 8천여 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태풍 피해 상황과 대책을 긴급 점검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외부 인사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경북 포항을 찾아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포탄과 로켓 구매를 북한에 요청한 사실이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할지 국무위원회와 내각 구성원 교체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 돈을 뜯어내는 범죄 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2명이 극적으로 생환한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금 전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늘 현장 감식도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북 포항시 인덕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간밤에 구조 작업이 일단락됐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이 밝으면서 주민 6명이 참변을 당한 지하주차장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은 수위가 낮아지면서 큰 배수펌프 2개는 일단 철수한 상태고요. 작은 배수펌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배수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배수율이 60% 정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소방과 해경, 해병대로 이루어진 합동구조대가 지금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새 차량 수색까지 1차로 마쳤는데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벽을 따라서 샅샅이 바닥을 훑는 방법으로 남아있는 수색,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을 예정인데요. 앞서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곳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으로 구조자가 나왔습니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지하주차장에 주민들이 차를 빼러 갔는데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13시간 만인데요. 39살 남성이 극적으로 생존해 돌아왔고 뒤이어 51살 여성도 살아서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6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도 새벽 2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잇따라 참변이 일어났는데 바다와 연결되는 냉천이 태풍의 만조까지 겹치며 갑자기 범람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과수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오늘 중으로 합동 감식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시 인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주민 2명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숨쉴 공간이 있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구조대 밧줄을 붙잡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 만으로 39살 남성 전모 씨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지친 표정에도 자신의 2발로 걸어 나오는 전 씨의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보니까 그 생존자 분께서 혼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후레쉬 비추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치로 볼 같은 걸 하나를 몸에 지닌 채 그냥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1시간 반쯤 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됐던 51살 여성 김모 씨가 전 씨에 이어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구조됐습니다. 1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버텼던 만큼 저체온증이 왔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2사람을 살린 건 천장에 설치된 배관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배관을 붙잡은 채 버텼고 김 씨는 아예 배관 위로 몸을 얹고 1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지하주차장 천장에 움푹 파인 구조가 에어포켓 역할을 해 배관 위에서는 호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에어포켓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천장이 평평한 구조 같으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이 구조물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차를 밟고 올라가거나 배관을 잡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침수된 주차장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전 씨는 오직 가족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경북 포항에서 5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사망 6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2,000건에 육박하고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426건, 농작물 피해도 3,815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침수된 주택 8,328채 가운데 경북 지역 주택이 8,309채에 달했고 농작물 피해 역시 60%가 경북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태풍 피해 상황과 대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앞둔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대로 퇴근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시시각각 태풍 흰남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긴장 늦추지 않고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풍의 중심이 거제에 상륙한 새벽 5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상황과 유사하다는 설명에 남해안 만조 시간과 겹치니 해일로 인한 주민 안전에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7시 반에도 실시간 영상으로 울산과 포항 등 피해 지역을 구석구석 살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기동 타격대 보트까지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하여튼 정비 풀로 다 동원하고 이어 민방위복 차림으로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 아침 식사를 했고 기자실도 깜짝 방문해 철야 비상근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괴물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작은 태풍들을 먹어가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흰남노가 잦아든 뒤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명절을 맞도록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에서 열려던 국무회의는 하루 미뤄 태풍 피해 상황 점검을 주제로 용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 추석 밥상 민심에 작은 논란도 올라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선을 긋고 묵묵히 민생 행보를 하면서 국정 운영 안정감을 찾는 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오늘쯤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모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새 위원장 선임을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했어요. 네, 그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원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권성동 대표에게 일임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쯤 3명으로 압축한 새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들한테 일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계신가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는데 일단은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 4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외에서 그 박주선 의장님 그 이름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나왔네요. 그분도 이제 원오브 댐이죠.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주호영 전 위원장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스스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정무적 판단은 물론 주호영 전 위원장이 또 당을 이끌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낸 가처분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내 다 하는데 이제 원내에서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 당대표 나가실 분들, 그리고 비대위보다는 비대위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워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꾸려지자마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다시 인용된다면 집권 여당의 내홍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박주선 전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박 의원은 훌륭한 분이라며 꼭 모셔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박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당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가처분은 한다며 새 비대위 출범 시에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태풍 흰남노로 큰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합니다. 오늘 이 대표는 어제 400mm가 넘는 폭우로 침수된 포항 대송면 일대를 둘러보고 수해 지역 주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며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꼬투리 잡기식 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각을 2시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반박 답변을 자세히 적어 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면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검찰엔 이젠 나갈 일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 이래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수사받는 야당 대표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두려운지 방탄 참호까지 팠다. 방탄의 의지에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자며 민주당이 특검법 카드로 역공 고삐를 죄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을 이재명 대표 부부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정치 공세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사법 이슈가 일진일퇴의 정치 공세로 확산하면서 정기국회 협치를 외쳤던 여야의 다짐도 불과 닷새 만에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배추나 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과 호우,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은 안 좋고 출하는 늦어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배추 판매대에 쌈용 맛배추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아침 일찍 동났습니다. 그나마 무는 물량이 남아있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무가 좋지가 않아요.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김장하셔야 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 많이 드세요. 아예 김장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주부도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양도해야 되는데 그냥 소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노지에서 수확하는 대표 작물인 배추나 무는 비가 오면 품질이 크게 떨어져 출하를 제때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폭염과 호우로 산지 작업이 지연돼 물량 출하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진 겁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닥쳐 설상가상입니다. 태풍에 무와 배추 뿌리가 흔들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태풍으로 김장 관련 농산물의 출하와 공급, 가격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최근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산지로부터 원물 매입 후 매장에서 포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날씨가 관건이지만 추석 명절 이후 김장철까지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겁부터 먹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건데요. 관련 피해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입니다. 중년 여성이 은행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계속 은행 쪽을 주시하는 여성.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이윽고 손에 배낭을 든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여성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47살 남성 A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3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보내려다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인데 이들이 속절없이 속은 건 가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영장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 은닉 등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을 합니다. 웹이나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현직 의사가 41억 원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SNS로 공문서를 보낸다거나 자산검사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려고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당황부터 하지 말고 제3자의 전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던 학교가 정상 등교로 복귀하면서 학교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신체 폭력은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친구 사이의 갈등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에겐 한낱 장난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악몽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직장을 쉬고 정신과를 다니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5만 4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원격 수업으로 0.9%까지 떨어졌다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교를 못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 폭력 비율은 14.6%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압박감을 스스로 조절하고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율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편하게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숨 돌렸던 것들이 다시 압박이 커지면서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은 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쉬는 시간 교실에서 발생했고 폭행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학생부에 남기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태풍 피해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포항 주차장 실종자 중에 2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역시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실종자 2명의 생還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려 13시간, 14시간 만에 빠져나온 거고요. 이 차오른 물과 천장 사이에 있던 에어포켓에서 버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와 이번 태풍 때 모두 다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폭우가 내릴 때 지하 주차장과 같은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걸 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하수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주민 등의 접근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차장에 전기실이나 기계실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감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에는 과거서부터 지하주차장의 인명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 아직도 관련 법이나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배수시설은 대개 건물 누수나 물청소 등에 대비한 고랑 정보가 전부라고 지적했고요. 차수판 설치도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을 건물에 설치하면 풍수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기후가 달라지는 만큼 법과 제도도 이에 발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번 태풍 피해가 컸던 포항의 어떤 모습들 사진으로 이렇게 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들인데요. 가장 왼쪽 사진만 부산의 해운대구 모습이고요. 네. 나머지 세 사진은 포항 피해 모습들입니다. 보시면 창문이 부서지고 아스팔트가 뜯겨나가고 또 건물이 내려앉은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구조에 해병대 장갑차가 투입되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1959년 태풍 사라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서 역대 3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역대 3번째로 강한 태풍이었다라는 건데요. 네. 애초 우려보다는 위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속이 비교적 빠르지 않았고 내륙에 머문 시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흰남노의 10분 평균 풍속 최고치는 경남 통영을 지날 때 기록한 초속 37.4m였다는데 이 수치는 역대 8위에 해당합니다. 또 내륙에 머문 시간은 2시간 20분쯤이었는데요. 다른 태풍들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지나간 편이라고 하고요. 애초 예상 서너 시간보다도 조금 더 짧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집 자체만 보자면 태풍 매미 때와 비슷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행간에는 우려보다 조금 적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가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빠른 피해 복구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이제 배송 관련 내용인데요.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배송 기사들에 대한 걱정도 좀 많았는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같은 면에 실린 두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보통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소비자들은 외부 활동을 꺼리기 때문에 배달량은 늘어나곤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태풍의 영향이 시작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문량이 평소보다 줄었다고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을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라고 했고요.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소에는 빨리 와달라는 배달 요청 사항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와달라라는 내용이 더 많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그런가 하면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 태풍을 홍보 문구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는데요. 역대급 태풍이 와도 역대급 빠른 배송 가능 이런 식으로 홍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택배 노조 관계자는 배송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행위다. 굉장히 분노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홍보 문자를 보낸 업체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썼다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홍보도 좋지만 어느 정도 좀 선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태풍 기사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석 관련 내용인데요. 이른바 명절 테크라는 게 요즘에 유행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 앞두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비상이란 얘기 저희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고마켓을 이용한 이른바 명절 테크가 유행이란 소식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받거나 지인에게 받은 추석 선물 세트 중에 필요 없는 제품을 중고거래로 되파는 건데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서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개봉하지 않은 새 것과 같은 상태이고 또 선물용 쇼핑백까지 같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고 합니다. 회원들 간 선물 세트 중고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플랫폼이 나서서 매입하는 이벤트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한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 중고 거래가 MZ세대가 고물가 시대에 대비하는 요령 중에 하나라면서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이 중고 거래를 합리적 선택으로 여긴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KDI가 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됩니다. 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점차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이 노인이라는 기준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KDI에 따르면 지금처럼 노인 기준을 65세로 유지할 경우 2100년이 되면 노인 부양률이 96%에 이른다고 봤는데요. 다시 말해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9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1대1 비율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하지만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노인 연령 기준을 한 살씩 올리게 되면 2100년에는 노인 부양률이 6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은 주요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늦추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노인 기준 상향에 대해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이곳저곳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입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에만 국내에서 가격을 5번이나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7월까지 5차례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네. 이 인상폭도 보면 꽤 큰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 26%, 또 비싼 모델은 38%나 급등했습니다. 품질이나 또 옵션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비판과 또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브랜드 전기차 가격 인상과 비교해 보면 인상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호주, 독일 같은 나라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더 비싼 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수시로 올릴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강력한 팬덤을 꼽고 있었는데요. 선두주자격인 테슬라의 혁신 이미지에 대한 팬덤이 두텁고 이런 소비자들은 가격과 무관하게 테슬라 차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테슬라의 올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격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국내에서 돈을 버는 만큼 정비센터 확충 등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 구매를 북한에 요청한 사실이 미국 국방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손을 벌린 건 전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을 접촉해 무기 구매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하기 위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북한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발 보도를 인정한 겁니다. Yes, we do have indications that Russia has approached North Korea to request ammunition.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찾을 정도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녹록지 않은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So the fact that they're reaching out to North Korea is a sign that they're having some challenges on the sustainment front.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구매를 대가로 돈을 보냈는지
또 구매한 무기가 구체적으로 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테러 지원국이 되면 흑해에서의 식량 수출 합의를 깨는 등 더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Jeopardize the Black Sea port deal that has already led to over 1 million tons of Ukrainian food exports. We do not think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go or the strongest path forward.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러시아 상품 교역까지 막히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오후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시 추진할 유엔과 독자 제재 등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오늘 개최합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국무위원회와 내각 구성원 교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는 2차례 열렸고 올해 역시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최입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6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대지진 이후 쓰촨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봉우리 사이로 흙먼지가 구름처럼 날리며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쓰촨성 루딘현과 스맨현을 강타한 규모 6.8, 4.2의 지진.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此次地震已造成66人遇难，其中甘孜州38人遇难，雅安市28人遇难。 目前还有15人失联。 구호 인력 6,500명이 급파됐지만 군데군데 끊긴 산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5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는데 주변 발전소마저 파손돼 전기 공급도 원활치 못합니다. 긴급 구조 예산은 약 296억 원. 정확한 재산 피해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此次地震的震级较高，距离震中较近的泸定、石棉两个县都有不同程度的受灾。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쓰촨 일대에선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 이후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의 저주란 말도 나왔습니다. 댐 안에 갇힌 막대한 양의 양쯔 강물이 집안을 무르게 만들어 생긴 인재라는 겁니다. 이번엔 극심한 가뭄 이후 1, 3년 안에 대지진이 찾아온다는 비주류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쓰촨과 충칭을 비롯한 내륙 일대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은 올해 가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만큼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내년 이후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shattered at dawn. So far for so long, feeling newly baptized, thinking I don't want this thing to end. 태풍이 물러가고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6도, 대전은 15.9도, 대구는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도 28도, 대구는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흰난로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9명이 발견됐습니다. 2명은 기적적으로 생還했지만 7명은 안타깝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배수 펌프가 굉음을 내며 연신 퍼냅니다. 물이 빠지고 주차장 입구가 드러나자 119 구조대와 해병 수색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그러니까 6일 아침입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여 만에 3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고 1시간 뒤엔 50대 여성인 또 다른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견된 실종자들 모두 기적 같은 생還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고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오전 6시 반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주민은 7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많은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 다른 아파트에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량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를 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완전한 그 작업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포항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빼러 나간 60대 여성이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 구조대원들에게 암흑 속에서 물살을 헤쳐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는 심정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0시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현지 소방본부와 군 지휘본부로부터 실시간 구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돕겠다며 한 분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제철소의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내 기록적인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제철소 상당 지역이 침수됐다며 현재 생산과 출하 등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태풍 피해를 고려해 포항 제철소 고로 3기에 대해 휴풍을 결정했는데 제철소 상당 지역이 침수돼 곧바로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풍은 정기적 점검을 위해 고로에 열풍을 불어넣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고로는 침수되지 않았지만 다른 작업장이 물에 잠겨 공장을 즉각 재가동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어선 14척이 파손되고 양식장 3곳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어선은 충남 5척, 제주 경북 각 3척, 울산 2척, 전남 1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부산과 경북, 경주, 제주 등 양식장 3곳이 유실되거나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하루 미뤄져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주재로 태풍 피해 상황 긴급 점검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월 첫 주 3.3명이던 것이 둘째 주 3.7명, 셋째 주 4.2명, 넷째 주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었던 영향입니다. 두 해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예측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도 일찍 독감이 유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이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 수준이 좀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계절 독감의 증세는 열과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병원 진료받고 처방 약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악화를 피하려면 역시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2일에 75세 이상, 17일 70세 이상, 20일 65세 이상 등 고령자도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중증 질환, 또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은 날 함께 맞아도 문제없다면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염두에 둔 계절 독감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을 앞두고 큰 농작물 피해를 불러왔는데요. 이제 고물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이번에 이제 남부지방을 좀 다행히 중부지방을 비껴갔는데 네. 지금 과거에 보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제 신선식품이라 그러죠. 채소류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행히 피해가 많으신 분들은 많겠지만은 지금 좀 빨리 지나갔다는 게 그나마 네. 좀 다행이긴 한데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농작물 특히 과실류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생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7일째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네. 9월에 보통 전통적으로 뉴욕 증시가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9월 달에 FOMC가 열리거든요. 이게 네. 이제 많이 우리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서
저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0.75를 올렸고 요번에도 보면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뭐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뭐 2%대 3%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겠다. 뭐 기업이나 가게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걸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0.75 올리는 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약세 폭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0.75 정도 그래서 FOMC 열릴 때까지는 미국이 좀 뭐랄까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긴 어렵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 8일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네. 그 이제 미 연준이 연간 8차례 정도 발표하는 미국 경제 어떤 동향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린북이 있고요.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건 이제 표지가 이제 베이지색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 뭐 노동, 그다음에 산업활동, 소비, 물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 그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 시장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가운데 뭐 예컨대 S&P 500 같은 경우에 올해에만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뭐 높은 금리도 한 몫을 하겠지만 하반기에 예상되는 기업 실적 악화도 좀 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이제 기술 기업입니다. 테크 기업.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뭐랄까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좀 뭐 자금 사정이 탄탄한데 그 작은 이제 그런 테크 기업들은 사실 부채가 많아요. 네. 부채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실적이 많이 악화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이 된다면 그리고 연준 금리가 지금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끝날 것 같지는 뭐 지금 2.5 정도 되니까 3.25잖아요. 그죠? 네. 3.25에서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거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 특히 이제 수지 쪽에 많이 악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두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 좀 지나가는 모양새긴 한데 네. 경기 침체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건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오른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판다든가 뭐 그런 걸 많이 있지만은 그 판 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엔화하고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로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의 펀더멘탈이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유로화는 약세고 엔화는 아시다시피 뭐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었는데 물가가 플러스가 되니까 사실 뭐 그게 경기가 좋아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를 반기고 있어서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고수하겠다. 그런데 엔화 가치도 막 떨어지죠. 네. 그러면 3대 통화 중에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선호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시장에 많이 높아졌고 그게 원화 시장까지 넘어온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 상승세가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고환율이 이어지면 보통 이제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러면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 7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수입 물가가 100원에서 120원 올랐을 때 뭐 20원 폭이다. 그럼 거기 한 57%가 환율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수입 물가는 더 떨어지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환율의 영향도 크지만 그거보다는 원자재 가격 빠지는 영향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 물가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지만 말씀하신 포인트대로 원화 환율이 저런 식이면 상승률이 떨어지는 폭이 좀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게 결국은 이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거쳐서 우리 국내 물가가 안정화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또 그제 구두 개입을 했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금리 인상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럴 수밖에는 없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금리를 연준처럼 막 저번에 빅스텝을 한번 하긴 했지만 네. 0.75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 격차는 이제 벌어질 거예요. 역전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외환시장 안정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결국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쯤 좀 인상을 멈출 거냐, 아니면 멈추기 전에라도 이제는 좀 천천히 하고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 이런 시장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원달러 환율은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이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기업들이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환율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뭐 1,000원에서 1,500원 갔다, 뭐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50% 생기는 거죠, 바깥에서. 네. 그게 일단은 시차가 있었고, 과거 통계를 봐도 상당한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원화만 약세면 좋은데, 네.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제품하고만 서로 경쟁한다. 네.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중국 제품, 그다음에 뭐 유럽 지역의 제품, 일본 제품과의 어떤 경쟁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통화도 우리나라 통화만큼 지금 달러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약세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네. 수요가 이제 침체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침체되면 사실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에서는 그런 환율이 올라가는 게 결코 우리나라한테는 뭐 반갑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좀 치솟으면서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사이에 3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뭐 금감원이 일단 외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외환 보유고가 대략 우리가 이제 한 4,400억 달러 정도, 예,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조금씩 줄었죠. 네. 최근에 약간 늘었다 또 이제 빠졌는데, 이게 이제 기준치를 잡기 나름인데요. 좀 네.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치를 보면 뭐 7,800억까지 제시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IMF의 기준치 두 가지 중에 하나, 좀 뭐랄까 좀 완화된 기준치가 한 4,3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4,400억 좀 못 되는 수준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외환 보유액 중에 이게 단기 채무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 그때쯤 이후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근데 요게 주된 원인이 그 우리 서학 개미들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단기 채무라는 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그게 뭐 옛날에 외환위기 때처럼 뭐 기업들이 급하게 급전을 빌리느라고 단기 채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이죠. 원유 생산량을 다소 줄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를 그러니까 더 증산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이제 제 기억으로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했을 때 좀 분위기가 쎄했었거든요. 네. 사우디 쪽에서 좀. 네. 그게 이제 산유국들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유가를 어느 정도 좀 고유가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국가의 어떤 재정 수입이라든가 수출이 거의 원유 수출에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내 물가가 뭐 최근에 상승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유가가 많이 안정이 돼야 돼서 유가 안정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오펙 플러스는 뭐 그러니까 10만 배럴 정도 제가 찾아보면 10만 배럴 정도 증산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 안정에 좀 도움이 안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잠깐 오르다가 또 말았어요. 가격 보니까. 그 말은 지금 10만 배럴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유가가 더 빠지지 않는 그런 힘은 작용을 해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어떤 핵 협상. 만약에 그게 타결이 되면 이란이 사실 원유 시장에 공급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 이제 지금 제재를 받기 전에 그 물량이 들어오면 오히려 유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로는 크게 시장에 뭐 큰 또 랠리가 다시 시작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산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오펙과 오펙 플러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네. 다시 이렇게 원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국내 뭐 기름값이 다시 오른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는 건가요? 가격이 많이 올라야 이제 그 이제 도입 가격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오른다고 해도 좀 시차가 있어요. 뭐 한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 그 기름값, 주유소의 네.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권을 30억 원이 넘게 실은 운반 수레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새 돈을 쥐고 공급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현금들 인출들 많이 하세요. 친지 방문도 해야 되고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뭐 재래시장 가서 또 물건도 사야 되고 현금이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권기관으로서 주된 책무가 이제 원활한 시중 화폐 공급, 화폐 수요에 부합하는 화폐 공급인데요. 시중은들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순으로 발행된 규모가 이제 한 5조 원 내외 정도 통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신용카드라든지 가슴페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으니까요. 지금이랑 또 다르게 또 뭐 경제 규모라든지 소득 수준이 또 지금보다는 좀 작았던 때이니까요. 그래서 뭐 연대별로 보면은 명절 때 명절 자금으로 수요 나가는 양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에서 5조 원 내외 이 정도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레트에 실려 있는 금액 5만 원짜리 같은 게 250이고요. 5조 원 내외 나가는 자금에 비하면 크게 일부인 거지. 그럼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죠. 그게 거의 뭐 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른바 먹튀보다 더한 속튀라고, 그러니까 속이고 튄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당시에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보류한 건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결론은 우리 정부의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면서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 탓도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판정문을 받은 지 엿새 만에 21쪽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요지서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먹튀보다 더한 속튀, 그러니까 속이고 튀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줬단 겁니다. 승인 심사가 늦어진 데 우리 정부의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판정부 다수 의견은 우리 금융당국이 가격 하락을 이뤄낼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지켜본 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소수는 오직 정황일 뿐이고 직접 증거가 없는데 국가의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나 하나금융 관계자 증언을 봐도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주가 조작 사건에 우리 정부는 공평 공정 대우 의무 위반에 똑같이 책임질 몫이 있다는 게 판정부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주 궤적 수정까지 성공하면서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누리 성공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밤낮 없이 노력을 했던 연구원들이 5개월치의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5일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지난 2일에는 전체 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차 궤적 수정 기동도 성공했습니다. 2016년부터 7년여 동안 밤낮 없이 다누리 개발에 매달린 연구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5개월분의 연구 수당, 약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해당 기간인 2019년 상반기는 다누리의 설계 변경 논쟁이 진행됐던 기간이었던 만큼 연구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설계 변경 논쟁은 사업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를 이어갔다며 지난 2020년 4월 출연연 사상 최초로 연구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연구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약 1년여가 지나서 대전지방법원은 미지급된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연구원들 역시 사건 종결을 기대했지만 항우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항소였습니다. 항우연은 대형 로펌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우연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31일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고들은 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 인건비 상한액을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에 참여한 450명의 연구원에게 42억 원 규모의 특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열악한 처우의 한 단면인 거거든요. 무슨 상여금 같은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 오는 12월 다누리는 달에 도착하지만 달 탐사 사업은 공식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 연구자들이 지치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보수당 대표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새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한 영국을 부흥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는 역경에 맞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여왕을 아련하고 총리에 공식 임명된 트러스 신임 총리가 다운인가 싶던지 총리 관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례에 따라 관저 앞에서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선 트러스 총리는 영국을 둘러싼 역경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now face severe global headwinds caused by Russia's appalling war in Ukraine and the aftermath of COVID. Now is the time to tackle the issues that are holding Britain back. 영국은 현재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데다 에너지 가격 등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 등 총체적 경제 난국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트러스 총리는 이런 경제 문제를 감세와 개혁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I will get Britain working again. I have a bold plan to grow the economy through tax cuts and reform. 특히 긴급한 에너지 위기를 직접 해결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요금 문제와 미래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관한 조치를 이번 주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들과 함께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임 연설에서 트러스 총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아 정치를 해온 트러스 총리가 제2의 철의 여인으로 영국을 부흥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온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산 상품 교역이 여전히 필요한 데다 미러 관계를 최악으로 가져가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는 러시아를 아예 테러리스트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Нам саме антитерористичні кроки дозволяють зменшувати російські удари їх ракетами по нашим живим людям. 하지만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여러 제재에 나서면서도 테러 지원국 지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나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지정 권한이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상원에서는 법안을, 하원에서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지정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결국 모호함을 유지했던 미국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상품의 교역까지 단절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러시아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러시아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데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단교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4개 나라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 포탄과 로켓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포탄 등을 사들이기 위해 접촉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다만 북한 무기를 구매한 러시아가 북한에 돈을 지급했는지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기 위해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 시작 전 기자들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만약 시 주석이 온다면 만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시 주석과는 5차례 전화와 화상통화를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1, 2위 팀이 맞붙은 잠실 경기에서 1위 SSG가 7연승을 달리던 LG를 꺾고 두 팀의 승차를 5게임 차로 벌렸습니다. SSG 선발 김광현은 말로 홈런을 맞으면서 흔들렸지만 6이닝 4실점으로 시즌 11승째를 올렸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로 관심을 모은 두 팀의 경기는 홈런 공방 속에 펼쳐졌습니다. SSG가 먼저 홈런 2개를 가동했습니다. 2회 한유섬이, 3회엔 최지훈이 잇따라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7연승을 달려온 상승세의 LG도 호락호락 그대로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5대 0으로 뒤진 4회 오지환이 SSG 선발 김광현으로부터 말루 홈런을 쳐내면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SSG는 그러나 6회 이재원의 3점 홈런으로 달아난 뒤 LG의 추격을 2점 차로 따돌리고 두 팀의 승차를 5게임으로 벌렸습니다. 타격 코치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가볍게 치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멀리 가서 또 팀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6이닝 동안 4실점한 김광현은 1점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치솟았지만 3년 2개월 만에 LG전에서 승리하면서 시즌 11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양현종이 왼손 투수 최초로 8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를 기록한 기아를 눌렀고, 삼성은 이정우가 데뷔 6시즌 만에 첫 20홈런을 달성한 키움을 대파했습니다. KT는 장성우의 9회 말 끝내기 3점포로 한화의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국 전자담배 줄이 10대를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벌인 데 대한 소송에서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윌리엄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33개 주에서 주를 상대로 함께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규제 적용과 함께 6천억 원의 합의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 총장은 줄에 대한 수사 결과 전자담배 광고에 나이가 어린 모델을 쓰고 청소년에게 판촉물을 나눠주는 한편 팔로워 절반이 10대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금 판결은 줄에 대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합의금 6천억 원은 지난해 줄이 올린 매출 2조 6천억 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아동센터가 이 평가에서 적정 등급을 받거나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관은 3년마다 지역 아동센터를 아동권리, 프로그램, 아동지원, 운영 기반 등 4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영역평가에서 아동의 실제 권리 침해 여부가 아닌 90분 체류와 같이 단기 관찰이나 구비 서류 검사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의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 대구는 17.4도, 울산은 1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